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원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상속의 상속. 네. 상속. 마침 보니까 이건희 회장 네. 돌아가셨습니다만 이건희 회장 상속세가 12조 원으로 세계 최고라고 외신들도 들썩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우리가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했었던 스티브 잡스도 네. 재산이 이건희 회장보다 3배, 3.3배가 많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이건희 회장보다 3분의 1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돈을 이제 삼성가에서 어떻게 이제 그 세금을 낼 것이냐, 네네. 그것이 삼성그룹에 네. 어떤 지분에 영향을 줄 것이냐, 네. 아니면 삼성의 미래에도 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갖는 거죠. 대신 국내에서는 네. 상속 세율에 대한 관심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60%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때문인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상속받은 그 재산을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최근의 일로 압도적으로 세계적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던 네. 손톱깎이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뭐 회사를 외국에 팔아야 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어떤 바이오 회사도 그 마찬가지로 지분을 갖다가 뭐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다 하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꼭 덧붙이는 말이 OECD 국가 중에 37개의 나라 중에 13나라는 네. 상속세가 없다 하는 것도 덧붙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이제 뭐 조국 사태 등을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또 심지어는 보면 이 상속세 하면은 부자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으고 그것을 갖다가 부를 대물림하고 사실상 이 돈이 양반 아니에요. 네. 그런 계층을 갖다가 고착화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갖다가 좀 강하게 매길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네, 어떻든 이걸 이게 부유세인데 네네. 부유세를 징벌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야기에는 전체적인 세수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0.9%뿐이 되지 않는답니다. 이건 2018년의 그 국세청 자료인데 네네. 36만 한 6천 명 정도가 네. 상속을 받았답니다. 네네. 그 중에 상속세를 낸 사람은 8천 명에 불과하다. 뭐 이런 지적을 하면서 네네. 그 전체적인 그 부가 부담이 되는 그런 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그래서 국세청 말에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속하면 뭐 얼마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뭐 공제해주고 하면은 실제 상속세 내는 것은 상당한 부자 아니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외국 아까 OECD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유럽이라든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나름 물론 거기도 일탈행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든 부를 갖다 축적하는 과정의 정당성과 정통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금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은 정경유착을 통해서 권력한테 빌붙어서 권력에 빌붙어갖고 그다음에 그 흔한 이야기로 예전에 우리 뭐 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경험한 YH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자식한테 물려주면 그 자식은 저 가고 있는 비행기 보러 야 빠꾸해 이런 헛수작이라고 앉았으니 국민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뺏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골고루 아까 뭐 얼마 3조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거라도 뺏어서라도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못된 버릇을 갖다가 끊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저항이 있어요. 어떻든 이번에 네. 그 특히 그 문화재들 네네. 뭐 국보급이 4개나 되고 뭐 보물급은 뭐 10몇 개나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가에 헌납을 함으로써 뭐 세금의 몫입니다만은 네. 어떻든 부에 대한 어떤 정당성과 함께
또 그 부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소재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또 그 대목에서 약간 저항감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네. 말해서. 물론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거예요. 뭐 23,000점? 네. 23,000점을 갖다가 그거 갖다가 뭐 이건희 씨 뭐 개인 돈으로 샀겠습니다만은 이건희 씨 개인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개인 돈으로 형성되는지는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에 뭐 네. 간송 미술관 네, 있지 않습니까? 그 간송 선생 같이 자 내가 그야말로 정영필 선생 그렇죠. 간송 선생 같이 그야말로 그 저 일본이나 이런 데 빠져나가 있던 사제를 털어갖고 다 털어서 국가에 헌납한 것하고 이 경우는 그동안 꾹 재놓고 있다가 막상 세금 엄청 두들겨 맞고 하니까 그거 갖다가 내는 것은 전혀 괴가 달라요. 솔직히 제가 말해서. 그래서 네. 아까 뭐 이런 저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도 네. 거기에 있습니다. 네. 논란이 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 저는 아직까지 뭐 전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굉장히 작고 아주 돈이 웬만한 경우 상속세 안 낸대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상속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다. 왜냐하니까 본인이 어떤 돈을 버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다 냈는데 또 그걸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세금을 물리는 것은 좀 터무니없는 짓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상속세에 도입된 게 언제예요? 1934년 조선 총독부에 네. 였답니다. 그건 물론 일제가 네. 우리의 부를 갖다가 뭐 수탈하기 위해서 네. 만든 법이죠. 네네. 근데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도 네네. 뭐 이제 상속세법, 네. 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네네. 이런 거 개정을 이제 거치면서도 네. 오히려 상속세율은 높아졌습니다. 왜 그래요? 특히 문재인 정권에 와서 그 이 문제에 대해서 높이는 문제 더 이렇게 제안들이 나오고 하는데 네. 아까 황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재산세 부유세로 징발적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아까 1944년에 조선 총독부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상속세 법 세령입니다. 세령 그때는 여기 상속 세령입니다. 세령을 갖다 이제 발표하고 그때부터 상속세를 이제 매겼다 그러는데 그럼 조선 시대는 상속세가 없었겠네요. 예. 상속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네. 사유재산이라는 어떤 개념이 네. 설정된 이후부터 만들어졌을 테고요. 네네. 또 조선시대 때는 계급사회였고 네. 계급사회에서도 그 재산이 뭐 물려줄 정도의 큰 재산 가진 사람들은 양반 계급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재산을 축내는 네. 물론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지만 네. 그걸 스스로 했을 리가 없죠. 또 뭐 이 세법에 대한 어떤 철학적 고민이 시작된 것은 사실상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조선 말기에 가면은 네. 삼정의 문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뭐 군포다, 그다음 뭐 하면서 특히 보면은 그 세정의 문란 중에 뭐 황구첨정이다, 백골징포다 그래갖고 없는 자들 농민들한테는 뭐 어마어마하게 수탈하면서 네. 있는 놈들 아니 오늘 갑자기 내가 갑자기 좌파가 돼 버렸네. 지금 세금의 저항입니다 이게. 네, 그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 그 4대 부계급들 있는 기득권층들은 한 푼도 안 내게 상속세라는 개념 자체 없었고 그다음에 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세금만 있었군요. 그래요. 근데 아까 보내준 자료 보니까 노비는 뭐 외고노비하고 솔고노비가 있습니다만은 외고노비가 분재, 요즘 말하면 상속 한 기록이 있다면서요. 예, 이거는 네. 제가 오늘 자료를 찾다가 예. 한 유튜브를 보면서 예, 본 예. 자료인데요. 네네. 조선시대의 상속 시스템을 네. 전반적으로 요 하나의 그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은 중종 뭐 25년 때의 일인데, 네네. 그러니까 그 외고노비랑 출퇴근하는 네네. 그 노비, 그냥 말을 노는 남자하고 비는 여자인데 그렇죠. 노비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 종입니다. 종. 노예입니다. 노예. 76살의 네. 남자의 그 종인데 네. 생전에 네. 자기의 재산을 분재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증여를 했구나. 예. 살았으니까. 예, 예. 이제 딸이 둘이 있고 네네. 그 딸 둘도 노비의 자식이니까 네네. 노비입니다. 당연히 노비죠. 그런데 네. 이 만복이라는 사람입니다. 네네. 만복이라는 사람은 이제 진성 이 씨의 집안의 어느 집안의 이제 노비인데 자, 그래서 참고로 진성 이 씨라는 것은 퇴계 이황. 네, 그렇습니다. 퇴계 이황을 갖다가 이런 중시조라고 그러나 중시조를 하는 그 이제 흔히 이제 진성, 안동 이 경북 북부에서 이른바 방국계나 끼는 집안입니다. 최고의 명문으로 치죠. 예. 예. 그런데 네. 딸이 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버지가 노비니까 딸도 당연히 노비가 되는데 예. 이 딸들은 진성 이 씨 가문의 또 다른 주인을 각각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계약서가 나온 거예요. 진성 이 씨의 가문에서 이 노비가 재산을 분배하는데 각각 딸들에게 3분의 1씩 그리고 주인에게 3분의 1을 상속한다 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진성 이 씨 집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단하네. 그러니까 노비가 그 얼마나 그 당시 아무리 외고 노비를 할지라도 그 상속할 재산이 있었다는 게 놀라운 일이네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네. 뭐 늘 텔레비에서 보는 것은 양반 뭐 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그런 이제 텔레비에서 보던 아, 것인데요. 그런 노비 생각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마님, 분모에 까다니요. 마님, 부닥닥. 이것만 생각나는데요. 근데 그 상속한 내용을 보면 네. 얼마나 이제 큰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네. 주인 비롯해 갖고 딸 둘에게 각각의 기와집 한 채씩을 오. 주고 또 논밭도 약간의 논밭도 물려주고 심지어 가마솥 그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 가마솥도 이렇게 몇 개씩 누구누구에게 주라 하는 그런 아주 상세한 계약서였습니다. 노비가 글을 쓸 줄 알았나 보지? 그건 아니죠. 아마도 그 진성이 3분의 1 받은 사람. 예, 그 사람. 그 집안에 누군가가 그 계약을 하고 증서로 증인도 있고 본인은 물론 증인의 사인 수결이 있습니다. 근데 기와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왁골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전 기와집. 기와집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거 저는 조상 대대로 저 가난한 집안이라 우린 저 뭡니까 초가집밖에 못 살았습니다. 근데 기와집 동네라는 뜻인데 그게 부자 동네의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 성종 때 그 새마을 운동이 벌어졌어요. 이러시면 저 박정희 때 화내십니다. 지분 개량 운동이 벌어졌는데 네. 그때 뭐 한양은 대체로 그 사대문 안에 도성은 대체로 다 기와집이죠. 기와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동까지 그랬을까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남고요. 더군다나 그 노비가 그렇게 여러 채의 기와집을 갖고 있었다는 거는 뭐 저도 그 유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 했습니다. 근데 그 노비 76세 만복이란 네. 그 종이 그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큰 돈을 벌었대요? 아마 그저 농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상대적으로 논과 밭도 물려줬지만 그 양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네. 그냥 노비도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뭐 진성 이 씨의 주인 노비가 서울에 뭐 궁에 들어와서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 지방에서 아마 그 관리를 하거나 또 아니면 돈을 이렇게 굴리는 일을 했거나 이런 어떤 그 돈을 버는 그 집안의 돈을 벌어주는 일을 하면서 자기도 어떤 수익을 재산으로 이렇게 쌓았던 게 아닌가. 흔한 얘기로 이제 보면 이제 뒷주머니를 찾구만. 뒷주머니 찾아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고 그러다 보니까 딸 둘에게 3분의 1씩을 나눠주면서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가 그와 같이 넉넉하게 바깥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배려해준 주인에게 3분의 1을 증여한 거군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법에 아마 주인에게는 그 n분의 1 똑같이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해요? 예. 그래요. 그럴 거로 보입니다. 벌써 말이 바뀌잖아요.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 거의 지금 뭐 문재인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 물론 제가 단언할 수 없다는 뜻이고, 네. 그 여성들, 그 적어도 임진왜란 전까지는 네. 여성들까지도 전부나 n분의 1로 했고요. 심지어 정실 부인이 아닌 처첩에서 낳은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7분의 1, 노비들에게도 10분의 1. 그거는 이제 솔거 노비를 말합니다. 집안에서 집안에 같이 숙식을 하는 노비들에게도 그 자녀들에게 주는 10분의 1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노비에게도 그런 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추정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추정입니다. 네. 근데 아까 여성들에게도 이제 보면 이제 재산이 상속되었다고 하는데 네. 그 여자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나요? 있습니다. 오. 근데 그게 이제 여성들에게 재산이 오면 네. 그걸 모변 그 아버지로부터 받으면 부변 이래가지고 그걸 구별을 했습니다. 그 구별을 했고 그 어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았는데 네. 그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이다 그러면 그 재산이 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또 그 어머니가 이제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없다. 네. 물려줄 자녀가 없다. 그러면 친정으로 다시 그 재산은 돌아가고요. 네. 노비의 경우는 자녀가 없다. 네. 재산 있는 노비다 그러면 주인한테 가겠네. 주인에게 돌려주고 이게 딱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네. 상속을 하자. 아까 뭐 7분의 1, 10분의 1 했잖아요. 상속하지 않으면 어디 정부가 두들 팼나요? 경국 대전에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실제로 사례가 세종실록에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때 그 어머니가 네. 아들을 상대로 소송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세요. 그 이름이 양맹규라는 네. 자식인데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는 그 전담 문서와 노비의 문건을 갖다가 처분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관아에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형벌을 그 곤장 100대 그리고 도형 강제 노역까지 당하는 건데 그게 노역을 하고 도형을 처하고 퇴장을 치라는 그 경국 대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보다 훨씬 더 엄격했네. 네. 요즘보다 정말 내가 쭉 말씀 들어보니까 그 상속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세기,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상속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다양했고 다만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산들이 오고 가는데 세금은 물리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속은 간단해졌는데 세금은 엄청 물린다. 얘기하는데 역시 상속세 높기는 일본 아니에요. 예. 일본도 상속세를 만든 게 네. 20세기에 들어왔습니다. 1905년이었는데 러일러 전쟁 중이죠. 네. 그때 아무래도 이제 군비 증강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충당이 필요했으니까요. 예. 그때 이제 이 상속세법을 만들고요. 네. 그때 담배세도 만들고 뭐 소금에 세금도 매기고 뭐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매겼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을 누구 거라는 거를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이제 그게 이제 인증세가 되고 인지구나. 요즘은 네, 인지세. 인지세. 네.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기록을 남겨주는 거니까 그죠. 등기세죠. 등기세. 그럼요.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로마 때 얘기를 뭐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데 네. 그
파밀리아라고 해서 패밀리죠. 예, 파밀리아라 그래갖고 그거는 자손이 아니라 자손이 아닌 사람에게 물려줄 때는 20분의 1 물려주는 재산이 뭐 줬다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인지세와 이제 등록세가 계속 내려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1905년에 그걸 한꺼번에 만들었다. 그만큼 러일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이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걸 영국이 개입하고 유대인이 개입합니다. 영국은 그 당시 이 영일 동맹을 통해서 러시아 발틱 함대가 오는 걸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발틱 함대가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완전히 아프리카 돌아서 인도양 가서 물 좀 얻으려 그러면 영국이 당시 거의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다 물을 차단하고 정박을 못 시켰죠. 안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보면 이제 러시아가 그 당시 니콜라이 그 로마노프 왕조가 유태인을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그 박해해서 당시 영국과 미국에 있던 그 유대계 유태인계 금융가들이 진짜 돈 날려먹을 각오로 일본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줍니다. 그 바람에 일본이 가까스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니까 뭐 왕창 이 세금 저 세금 때려매겼던 것이죠. 뭐. 근데 일본에는 이해라는 독특한 가계제도가 있다면서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네. 참고로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못합니다. 일본의 아무튼 이 가계제도 중에 아주 독특한 건데 네. 가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혈통 중심의 어떤 그 가업을 가계 아닙니까? 혈통을 그렇죠. 잇는 게 가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혈통이 아니라 네. 양자 다른 혈통의 사람이라도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네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게 이해제도군요. 예. 근데 그 이해제도라는 게 나올 수뿐이 없는 게 네. 일본은 직업을 바꾸는 것도 고사하고 네. 직장도 바꿀 수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예, 자기가 하는 일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뿐이 없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번창하려고 그러면 선대들보다 더 나은 후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했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자손 혈맥 속에서 그 뛰어난 친구가 없으면은 양자를 예, 들여서 뭐 친척이든지 아니면은 뭐 데리고 있던 노비들 중에서도 양자를 삼아서 가업을 승계시켰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속이라는 건 가업입니다. 가업이라는 건 그때 지금처럼 뭐 주식 분할이 주식이 돼 있어서 나눠 가질 수 없었을 테고요. 네네. 그 가업을 그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래요. 마침 이건희 회장 작년에 돌아가셨죠. 예.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12조 넘는 세계 최고의 상속세 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한일 중국은 빠졌습니다. 왜 중국은요? 지금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고 상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일 보면은 상속, 특히 우리 조선시대의 상속 제도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